그 다음에 볼 건 우리가 이제 일탈행동. 일탈행동은요, 한 번도 수능에 안 빠졌어요. 일탈행동 자체가 수능 문제 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탈행동 하기 전에 제목이 뭐야? 사회 구조와 일탈행동이지. 그럼 사실 제목을 보면 일탈행동이 어떤 느낌인지 와요. 구조가 나오면 그 구조에 맞는 행동, 즉 일탈행동의 반대말이 구조화된 행동입니다. 그럼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이 뭐겠어요? 일탈행동이죠. 그지? 구조가 나와. 우리가 구조를 먼저 배울 거야. 그런데 구조,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구조화된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구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우리는 일탈행동이라고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는 일단 사회 구조를 가기 전에 사회와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해가지고 배웠죠.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오랜만에 나왔어. 거시적 관점은 다시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에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이건 뭐냐면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똑같게 뭐겠습니까? 개인을 강조할 건가? 사회를 강조할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과 사회 중에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이겁니다. 뭘 좀 더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러면 사회 실제로는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럼 뭐겠어요? 개인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회 실제론의 전제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며 이게 말 그대로 실제론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며 구성원들에게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외제성을 지닌다. 구성원들에게 외제성을 지닌다. 도대체 외제성을 지닌다는 말이 뭐냐?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사회라는 게. 있다야. 사회는 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아니 그럼 사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야. 들어보면 또 사회 명목론을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보면 얘도 맞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다 어떤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관점이니까요. 자, 실제로 존재하며 구성원들에게 외제성, 외부에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또한 사회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로서 여기 줄 한번 쳐보세요. 사회란 이 표현 단순히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일단 끝까지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구성원들의 합 이상의 존재로서 개개인의 특성을 초월한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대요. 고유한 특성.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네는 셋 다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요. 굉장히 낯도 가리고 소심하고 부끄럼도 많아. 절대 얘네들은 혼자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이 지나가도 하고 말을 못 붙여요. 달려가서 사인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여기를 봐주세요 하든지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근데 이 친구들이 셋이 동일하게 한 명의 배우를 좋아해. 그래서 얘네가 팬클럽에서 만났어. 이 소심한 애들끼리. 근데 셋이 있으니까 좀 힘이 나. 그래서 자기네가 평상시 너무나 좋아했던 배우가 지나갈 때 혼자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일을 합니다.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이 말을 한 거야. 얘네 셋이서. 자, 그럼 봐봐. 사회 실제론자들은 설명하는 거야. A와 B와 C가 만약에 이 셋이 모인 이 사회가 A와 B와 C가 단순하게 그냥 모여있는 거라면 얘네는 셋이 모여 있어도 절대로 그 배우가 지나갈 때 사인해달라는 말을 못하겠죠. 하지만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평상시에 얘네가 할 수 없는 걸 했지. 그러면 이 A, B, C 소심한 애들끼리 세 명이 모였으면 모여 있음으로 해서 뭐가 나타난다?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회다. 그러니 이 사회라는 게 A, B, C가 단순하게 이렇게 쭉 서 있다고 해서 사회가 아니다. 얘네가 같이 어떤 조직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조직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긍 가죠. 맞아. 혼자서는 못할 게 사람들이 집단이 되거나 구성원이 많아지면 뭔가 용기를 내고 좀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얘네 되게 수긍가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런 사회 실제론적 관점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가 개인보다 우월하다고 나왔어요. 그럼 봐봐요. 아까 이 세 명의 모임. 이 세 명의 모임이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못했던 걸 가능하게 해주죠. 세 명의 모임이. 그게 사회라면. 이 사회는 개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뭐합니까? 구속하지. 여러분 이제 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되게 역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친구가 군복만 입으면 달라진다잖아. 왜냐면 나랑 같이 옆에 군복 입은 나의 동료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없었던 용기가. 나 혼자라면 절대 충격 연수 같은 거 못할 것 같지만 나의 동료들과 함께는 총검술도 할 수 있고 총도 쏘고 사격을 보면서 하고 그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그 안에 있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느낄걸요? 교복을 입고 있을 때와 입고 있지 않을 때? 교복 입고는 행동에 제약이 좀 있죠? 내가 어디 나가서 막 마구잡이로 행동을 못 하겠지. 아무래도 찍히면, 쟤 어느 학교 교복이잖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사복을 입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이렇게 조직은, 사회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구속한다. 특히 제복은 그래요. 제복을 입고는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그 제복을 입고 나서는 그 제복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조직의 생각과 행동을 맞춰서 하게 되는 거지. 다음, 사회는 구성원들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지속된다. 이 얘기는 봐봐. 사회가 어떤 사회가 있어. 만약에 이게 어떤 군대라고 쳐봐. 그럼 군대는요. 끊임없이 군대의 구성원들이 바뀌지만 군대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졌잖아. 그대로 있잖아. 우리는 그 구성원들은 바뀌고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제대도 하고 은퇴도 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조직은 계속해서 유지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들이 쭉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남아있겠죠. 이렇게. 구성원들이 교체되고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조직,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쭉 간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회 전체의 이익은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의미,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익으로 한다면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보다는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가치가 더 높다. 다음,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보다는 사회의 특성을 탐구해야 돼. 사회 실제론자들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사회가 더 중요하니 그 사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그 사회에서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어떤 사회의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뭘 더 보라?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그 사회의 특성을 더 연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사회 구조나 제도의 문제가 구성원 개개인의 잘못된 의식이나 행위를 초래하므로. 이 말이 뭡니까? 구조와 제도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뭘 먼저 해결해야 돼? 그치. 개인보다 사회 구조나 제도를 먼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조와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 사실 현대 사회 이론은 대부분 사회 실제론적 관점이 되게 많아요. 현대 사회의 그 학문들은요. 반면에 신분제 사회 있죠. 전근대 사회. 전근대 사회나 근대 사회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그 아래에 있는 사회 명목론적 관점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사회 실제론적 관점이 더 익숙할 겁니다. 자, 관련 사상.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기능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납니까? 사회 유기체설?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다. 역시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있고요. 물론 의와 한계가 다 있죠. 개개인이 갖는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 아까도 말했듯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이 이론이 굉장히 유용하겠지?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얘기죠. 왜? 얘가 지나치게 되면 전체만을 강조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위험합니다. 전체주의로 갔습니다. 전체주의. 히틀러의 전체주의처럼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주의가 될 수 있죠. 국가주의. 국가는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사회 전체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 또 인간 개개인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데 왜 인간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 사회의 특성만을 강조하는 거야? 라고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 실제론적 관점으로 보냐, 명목론적 관점으로 보냐,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지. 필요한 걸로 보면 되죠, 그때. 그거 다 모든 이런 어떤 측면과 이런 측면을 사회는 실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명목론. 이 명목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명목론의 말 자체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있어. 그럼 이런 거 있잖아. 저 집 누구 거야? 저건 우리 엄마 거야. 아니, 네 이름으로 돼 있잖아. 야, 난 그냥 명목상 주인이야. 실제 주인은 엄마야.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실제 주인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름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왔죠? 사회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없어. 단지 개개인이 모여 있을 때 그냥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그 사회로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A와 B와 C가 각각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셋이 모여 있어. 그럼 이름은 뭐라고 할 거야? 야, 우리 이거를 D라고 하자. 그럼 이 D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셋이 모여 있는 걸 이름 붙인 거야. 이름 붙인 거. 즉 국가는 뭐라는 얘기야? 국가는 그냥 이름 붙인 거면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뭐다? 관계래요, 관계. 다양한 사회적 관계다. 관계만 있을 뿐이다. 자, 명목론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받는 입장은 확실히 개인을 더 중요시 여기죠. 개인이 사회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존재.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 자, 이것도 왜 맞는 측면이 있습니까? 똑같은 군대를 하더라도 조직원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죠. 그지? 우리 특히 동아리를 한번 생각해봐. 동아리. 우리 동아리가 내가 선배로 했을 때, 내가 동기로 했을 때 내 동기들은 되게 밝은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동아리 분위기가 굉장히 밝았어. 근데 그 다음에 신입생을 봤는데 애들이 다 굉장히 진지해. 너무 진지해. 그러면 동아리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우리 동아리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되게 진지한 동아리로 바뀌어요. 이렇게 같은 동아리라 하더라도 조직원들이 분위기가 어떻고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뭐가 더? 개인이 더 중요한 거지. 구성원들 개개인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얘기입니다. 여기 사회 구성원이 바뀌거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뭐야? 사회도 바뀌어. 이렇게. 조직의 구성원들이 바뀌면 조직의 분위기도 바뀌어. 이렇게. 또 공공의 이익은 단지 개인들의 이익을 더한 것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건 개인 한 명 한 명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야. 챙겨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얘네들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은 그냥 하나, 둘, 셋, 하나씩 3개 모였으면 3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라 자 3보다 얘가 더 크다고 말해요.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이면. 즉 사회는
개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얘예요. 근데 명목론은 아니지. 그냥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회의 특성은 개개인의 특성이 모여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과하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개개인들의 특성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게 사회의 특성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심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현상을 설명해야 돼.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보이죠? 얘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뭘 했어? 사회 구조나 제도 개선보다 개인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 그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사회 명목론과 관련된 사상을 보면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정치화법에서 배웠던 뭐가 나옵니까? 사회계약서.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말하잖아요. 국가는 뭐라고? 단순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 계약이 깨지면 없어지는 거죠. 누군가 한쪽의 계약을 어기면. 그런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볼 수 있지. 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게 자유주의죠. 개인주의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회 명목론과 관련이 있다. 사회 명목론 역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먼저 의의는 사람들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왜? 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자율성, 능동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변화 현상을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유용하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이익을 경시,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개개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얘네도 심각해지면 극단적 개인주의가 되겠지. 아까 사회 실제론이 극단적이 되면 전체주의가 될 수 있듯이 얘네도 극단적이 되면 극단적 개인주의가 될 수 있다. 또 얘네가 지적받는 점은요. 분명히 사회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든? 근데 그 부분은 너무 간과했다. 구조나 사회 시스템의 영향력을 너무 간과했다.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에서는 웬만하면 안 틀려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단어 어휘의 뜻만 정확히 알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갑자기 제목은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인데 사회 구조는 하지 않고 뭐만 했어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쭉 했지? 이제 나올 거예요. 뭐가? 구조가. 사회 구조. 사회 구조는 이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회 구조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틀이에요. 구조는 뭐다? 틀입니다. 틀. 틀이라는 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 틀이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변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말했듯이 쉽게 안 변한다고 했지 변하지 않는다고만 안 했죠. 변하긴 변해. 근데 천천히 변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변해. 하지만 변해요. 즉 구조는 변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조란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그랬잖아. 틀은 틀인데 어떤 틀이야? 안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야. 어떤? 상호작용의 틀. 그러면 여러분 이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구성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이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상호작용의 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예요? 뭐긴. 여러분이 장례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장례식 때 빨간색 반짝이 옷 입고 안 가죠. 왜? 법에 그렇게 입고 가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근데 왜 빨간색 반짝이를 안 입어? 크게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장례식에 갈 땐 무슨 색을 주로 입습니까? 검정색이나 아니면 굳이 흰색을 입고 싶으면 흰색도 괜찮아요. 대부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검정색을 입죠.
그게 뭐야? 하루아침에 정해진 게 아니야. 긴 시간 동안에 장례식에 갈 때, 내 지인과 아는 사람의 장례식에 갈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가. 그게 뭐야?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틀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속으로 정말 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서 너무 속으로 미워했어. 너무 기뻐. 하지만 가서 웃진 않잖아요. 웬만하면 그지? 웃진 않죠. 적어도 울지는 않더라도 그치? 그것도 뭔데? 사람과 사람들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생일도 생일, 장례식, 결혼식 이런 것들 다 뭐에 되어 있습니까? 안정적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틀입니다. 물론 떠올려보세요. 장례식과 결혼식도 변했죠. 조선시대 때 장례식과 결혼식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구조는 뭐해?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치?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우리가 막 조선시대 장례식을 하다가 오늘부터 현대식 장례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구조가 뭔지 느낌이 왔다. 그럼 보세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랬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에 자 최초로 우리가 장례식에 깜장색 옷을 입고 간 일이 있을 겁니다. 최초로 사회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야 장례식 갈 때는 아무래도 깜장색이 나은 것 같아. 블랙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동일한 유형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반복하게 돼. 동그라미 치세요. 최초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양식이 반복됐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안정적이고 정형화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틀이 만들어지는 거다. 물론 누군가가 그 구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바뀌어야 한다. 신분제 같은 경우였겠죠. 신분제 같은 경우는 되게 불합리한 어떤 구조다 해서 우리가 바꿨잖아요. 바뀌어졌잖아. 그치?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조의 특징, 이런 구조의 특성, 이런 사회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오래 갑니다. 오래. 지속적이에요.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이 바뀔 때마다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 신분제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 기간 유지된 그런 구조였죠. 다음, 강제성 발표하세요. 강제성. 사회구조는 구성원들이 이 구조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뭐합니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이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장례식에 빨간색 반짝이를 안 입고 가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 일어나서 노래 불러요? 안 부르지. 왜? 왜? 그게 뭐야? 강제성이야. 학교 수업 시간엔 조용히 앉아 있는다라고 그게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학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안 부른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조화된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노래를 불러. 그게 바로 뭐야? 일탈 행동이야. 혜경아, 갑자기 학교 수업 시간에 네가 번뜩 일어나. 그래서 동해물가를 막 불러. 그럼 어떻게 돼? 황당해 하겠지? 그럼 선생님이 그러겠지? 너 왜 그래? 나가겠죠? 자, 뭔데? 일탈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거야. 그지? 태영아, 네가 군대를 갔는데 군복을 옆사단 군복을 입고 나가. 막 네가 갑자기. 그럼 어떻게? 쟤 왜 저러지? 그건 뭡니까? 구조화된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라고? 일탈 행동이에요. 물론 제재를 받지 않는 것도 있어. 여러분 장례 때 가서 춤을 추세요. 아주 풍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면 끌려가진 않겠지만 사람들한테 눈총은 받겠지. 그것도 뭔데? 일탈 행동이지. 구조화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구조는 개인에게 구조화된 행동을 하도록 뭐한다?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늘 어떻습니까? 구조화된 행동하고 있죠. 우리 혜경이가 하는 가장 큰 일탈 행동은 뭐였어? 살면서. 아하, 모르잖아요. 일탈 행동인데 상대가 모르잖아요. 그치? 그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일탈이 아니지. 그 정도는 그냥 애교다. 선생님이 살면서 했던 가장 큰 일탈 행동은 많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강제성 이해가죠? 사회 구조는 개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음, 안정성.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회는 안정적이죠.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이, 자, 이거 발표하세요. 뭐? 일탈행동의 반대말, 구조화된 행동이란 단어.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함으로써, 우린 이게 봐봐. 예측이 가능해요. 친구 5명이서 오늘 우리 오후 5시에 우리 친구 아버님 장례식에 가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그 친구들이 어떤 색의 옷을, 어떤 의상을 입고 올지 예측합니다. 왜? 다들 다 뭐 할 거니까? 구조화된 행동을 할 거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9시에 수업이 시작이면 선생님은 9시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거의 다 와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없어. 애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럼 놀라겠죠. 아니 뭐지? 수업 9시간에 수업 9시 시작해서 2학년 5반에 딱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한 명도 없어. 놀라잖아. 근데 매일 그럽니까? 내가 매일 오늘 우리 애들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 아니잖아. 그냥 9시에는 우리 애들이 앉아있겠구나 하고 들어가. 그게 바로 뭔데?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다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걸 할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예측 가능한 거야. 무슨 행동을 할지 앞으로. 얘네가 적어도 수업 시간에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상호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사회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구조도 뭐한다? 변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는 장기적으로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변하거나 아니면 외부 사회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변해요.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가 바뀐 것도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바뀐 것도 있지만 외부 사회와의 뭡니까? 접촉이지. 그래서 물론 전통 결혼식도 있지만 대부분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웨딩드레스는 턱스토를 입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뭡니까? 외부 사회의 접촉 때문에 사회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의 특성을 보면 구조화된 행동과 일탈 행동이 뭔지 명확하게 잡힙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면 구조와 개인은 어떨까? 선생님, 그러면 이것만 보면 위에서 배웠던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 실제론이 압도적인 거 아니야? 이 변동 가능성을 보면 이거는 사회 명목론이야. 얘들아, 강제성과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사회 실제론이지만 변동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회 명목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명목론과 실제론 모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 확실히 사회 구조는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과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스포츠를 여러 명이서 하는 스포츠는요. 우리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한테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내가 눈이 맞춘 저 선수한테 공을 넘기면 제가 이걸 받아서 넣어줄 거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예측하지. 근데 갑자기 얘가 상대편 쪽으로 막 굴러가.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다. 그치? 그러니까 평상시 개개인들은요. 다 뭐합니까? 구조화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내 친구한테 볼을 받아서 상대편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치? 우리 팀에서 내가 그 볼을 받아서 그 공을 패스하고 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구성원들과 뭐 하는 겁니까?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는 거. 그럼으로써 사회 질서와 통합이 바탕이 된다. 내 동지나 내 동료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사회 구조는 개인의 자유를 뭐할 수 있다. 당연히 제한하지. 여러분 교복 안 입고 싶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돼? 입으라면 입어야지, 그치? 여러분의 뭐합니까? 자유를 제한하죠.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10시에 가고 싶은데 9시에 오라잖아. 그럼 얘기합니까? 저는 절대 아침잠이 많아서 9시 수업은 듣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11시까지 등교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그지? 아니면 얘기해. 저 수능날, 저는 그날 11월 그 수능날 날짜는요, 저한테 징크스가 있어요. 저는 절대 그날 수능을 못 보니까 저는 징크스 없는 12월 1일로 하겠습니다. 돼요? 안 되잖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요. 그래서 사회 구조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지.
그러나 수능날 징크스에서 안 보면 12월 1일 날 못 보잖아요. 제재가 뭡니까? 다음까지 기다려 이거지. 아, 너 올해 안 봤어? 그래, 넌 징크스가 있구나. 그날 어떡하니? 미안해. 너만 따로 볼 수는 없으니 너는 내년에 봐. 이렇게. 여러분 저기 광명 사거리 그 차도 한가운데 누워 계시면 어떡합니까? 못 누워 있어. 차가 못 지나가죠. 신고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유는 신체의 자유는 제한당했죠. 경찰 오겠죠.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회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누워 계세요. 이러겠지. 왜 차도에 누워 계십니까? 이렇게.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영향력 역시 있어요. 사회 구조에 대해서 개인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거부하세요.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거부하고 기존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그래서 사회는 변해왔죠. 여성에게 선거권을 안 줬잖아. 그래서 뭐 했어 여성들이? 구조화된 행동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아갔죠. 흑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잖아. 근데 흑인들이 어떻게 했어? 구조화된 행동을 거부하고 흑인은 이쪽에 있는 수도만 써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앞에 나아가서 뭐 했습니까? 흑인들의 선거권을 쟁취했죠. 마찬가지예요. 혁명도 운동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구조화된 행동은 뭐였습니까? 일본 말을 잘 듣는 거지. 그지? 그게 구조화된 행동이었잖아. 하지만 그걸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봐봐 얘들아. 이 부분은 명목론적 해석인 거야. 알겠니? 이 부분은 사회 변동에 대한 부분은 명목론적 해석인 거고 이 부분은 실제론적 해석이에요. 즉 실제로 사회 구조와 개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개인도 사회의 영향을 받고 반대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71페이지도 한번 여러분이 쭉 풀어봐 주세요.